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1.75%에서 0.25포인트 내린 1.5%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국내 경제는 건설 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밝혔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약 312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360만 배럴 감소했을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다소 덜 줄어든 데다 석유 제품 재고는 큰 폭 증가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다른 산업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심사를 면제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첨단 소재와 전자 등 약 1,100여 개의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되는 가운데 일본 의존도가 큰 수소차나 배터리 같은 신산업 분야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초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만나보셨다시피 오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3년 만에 깜짝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 더욱더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었습니다.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 속에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업종군에서는 하락한 업종이 더욱더 우세한 상황 속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무역전쟁 우려와 그리고 실적 우려 속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더불어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도 만나보셨다시피 유가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현재 우리 시장을 둘러싼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과 일본 수출 규제 이런 우려 속에서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우려감을 높인다라는 전반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목요일장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1% 하락한 2066.55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는 장중에 하락과 상승을 번갈아 가다가 삼성전자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46,10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0.13% 상승한 74,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티로는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17% 하락한 18만 500원에, 현대모비스도 1.49% 내린 23만 1,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7% 하락한 665.15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도 연일 하락세 이어가면서 2.37% 내린 49,400원에, 신라젠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46,4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2% 넘는 하락 속에서 41만 2,60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머티리얼즈는 오늘 0.85% 상승한 16만 6,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니 뭐니 해도 금리 인하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깜짝 금리 인하입니다. 3년 만에 이행이 됐고, 이 인하가 또 주목을 받는 것이 미국의 금리 인하보다 더 앞선 그런 시행이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큰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잘 버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영향을 조금 받았어요. 그러면서 반등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뭐 반등이 나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좀 상당히 약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어제 오늘장을 예상을 했을 때 버티는 흐름 정도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버티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은 조금 하락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호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재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 자체가 역시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작년에 한국에 대한 경제성장률 예상을 했을 때 굉장히 높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좋지 못할 그런 흐름이지만은 뭐 최대로는 3% 정도까지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씩 낮아졌죠. 2.8, 2.7 그러다가 2.6 이렇게 낮아졌는데 결국은 2%대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역시 뭐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무역 마찰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죠. 다만 일본과의 마찰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쪽의 어떤 업황 사이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경제 성장률을 단순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이죠. 물론 그렇게 예상한 게 반드시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내년에 엄청 좋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그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죠. 지금 작년에 예상했던 2.7% 뭐 이 정도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흐름은 결국은 해외 증시에서 나왔는데요. 중국 시장 급락 그리고 또 미국 선물에 급락하는 흐름 그런 것들 때문에 역시 지수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눌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고요. 운도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또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반등할 수 있었는데 앞에서 언급해드렸었던 그런 그 해외 증시의 흐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흐름을 보면은 역시 한국 시장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도 어떤 이 흐름을 확실하게 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티는 흐름에 대한 부분을 항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단 기준금리가 3년 만에 인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에 대한 그런 중요성도 계속적으로 장중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환율에 대한 변동 오늘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원화가치 하락에 대해서 좀 우려가 깊은 상황인데 이 환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반등을 했죠. 원달러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역시 그 원화의 어떤 그 강세, 약세, 원화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금리를 인하하고 인상하고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강달러가 지속되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의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런 여건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니까 조금 오르고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한국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화 약세의 흐름은 이런 단순히 단기적인 이런 흐름이 아니고 추세적인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단순히 조금 더 반등하다가 멈춘다거나 다시 하락하거나 그렇게 예상하기보다는 역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은 단독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좀 더불어서 움직일 것이다. 추세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장은 봉추 선생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업종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요. 그 업종 안에서 주요로 살펴보셔야 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업종을 중점적으로 배워볼지 궁금한데요. 자, 봉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지난주까지 코스닥 마지막 업종까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약 1년 정도의 1년여 시간 동안 전반적인 그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어요. 물론 그 중간에 분석하지 않은 업종들도 있습니다. 종목 수가 조금 작다거나 약간 소외된 그런 업종은 아직 분석하지 않은 업종들이 있는데요. 향후에 그런 업종들도 분석을 하고 언급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오늘부터는 지금 지난 그 1년 동안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업종에 대한 좀 총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코스피 4대 업종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4대 업종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건 역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업종에 대한 분석을 쭉 해드렸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눴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역시 코스피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내에서도 4대 업종이 가장 중요하죠. 4대 업종이라고 하면 화학, 철강, 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전통적인 4대 업종이라고 합니다. 이 4대 업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역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4대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주식 투자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은 제대로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4대 업종 그리고 코스닥의 3대 업종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알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4대 업종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식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대 업종을 또 이렇게 나눠보면은 소재 산업과 제조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화학과 철강 금속 이쪽은 소재 산업 그리고 전기전자 운송 장비는 제조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화학이나 철강 금속이 바로 그런 쪽의 사업적인 흐름을 보이는 건데요. 소재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마 최근에 느끼셨을 거예요. 일본 쪽에서 지금 한국과 무역 마찰을 일으키면서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반도체 소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바로 화학인데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죠. 석유화학 그리고 일반화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다양한 그 소재들을 생산을 하면서 제조업에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생산을 합니다. 철강 금속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화학 쪽이 아무래도 좀 다양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초가 튼튼히 다져져야지 산업이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사실 최근에 일본 쪽이 한국에게 이렇게 대놓고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소재 산업에서 훨씬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초 과학 분야에서 그 노벨상을 꾸준히 타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죠.
한국은 이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꿈을 물어보면 과거에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나 많았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1순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초산업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우가 선진국들만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까지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초가 잘 다져져야지 전반적인 산업 전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학이나 철강금속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전자나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중요한 업종이죠. 전기전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을 끌고 가는 반도체가 바로 이 전기전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전 이런 부분에서 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파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송장비는 자동차와 조선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과거만 못하다 하더라도 흐름이 꾸준히 괜찮게 나오는 흐름입니다. 확장성 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 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도 한계 온 흐름이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확장성이 좀 한계가 온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이 어떤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이후에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수주에서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조선까지도 계속해서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4대 업종에서 주도 업종이 나온다는 겁니다. 최근처럼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특별하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수가 정말 제대로 다운이 됐다가 추세 상승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 지수를 끌고 가는 게 결국은 이 4대 업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00년대 초반 이후의 흐름, 그리고 2008년 이후 어떤 지수의 폭락 이후의 흐름, 그리고 또 2011년에 지수가 크게 빠졌다가 그 이후의 흐름,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바로 이 시장을 끌고 왔었던 게 주도 업종이 나왔던 게 이 4대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업종은 반드시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지수가 상승할 때 과연 어느 업종이 시장을 끌고 가는지,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4대 업종 내에서 주요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4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으로 이 4대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지수인데요. 업종 지수 지금 보면은 쭉 나와 있죠. 4대 업종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종목들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의 흐름과 어떤 연관성, 지수와 연관성은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학인데요. 주요한 종목들을 보면은 역시 KCC, 그리고 또 화장품주죠.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석유화학, 기초화학과 또 어떤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LG화학,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을 해요. 석유화학, 정유, 그리고 또 2차 전지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시장의 업종의 흐름, 그리고 어떤 종목군의 흐름과 상관없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도 역시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정도까지는 좀 알아놓고 계속해서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철강금속 쪽에서는 역시 포스코, 그리고 고려아연, 현대제철,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한 종목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주요한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고 하는 건
결국은 지수가 갈 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뭐 확장한다면은 영풍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쪽은 역시 LG그룹주, 그리고 삼성그룹주, 뭐 이런 종목들이 주요한 종목군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통적인 어떤 그 빅5라고 하면은 LG 디스플레이, LG전자, 그런데 최근에는 또 LG이노텍의 흐름이 좋죠. 이런 종목들의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 SDI. 사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뭐 빅5, 빅6 이 정도만 꾸준히 살펴보셔도 무리가 없고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살펴봐야 될 그럴 종목이겠죠. 그리고 운송장비를 보면은 역시 현대그룹주들이 가장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현대, 모비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선주 쪽에서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으로 상호를 변경했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은 어떤 그 독점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지수가 움직이고 이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들은 뭐 굳이 관심 종목 조금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기업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기업 흐름이 그렇게 최근에 좋지가 않아요.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삼성그룹의 어떤 속한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독점력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업 흐름이 꾸준히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떤 자산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언젠가 제대로 조정을 받고 지수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조선주들도 움직이는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조금 어렵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기업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그 추세적인 어떤 그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그런 흐름에서 흘러내리는 흐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장이 갈 때 한 번씩 반등이 강하게 나와준다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는 생각이고요. 전기전자 쪽은 역시 삼성전자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삼성전자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정점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 좀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꺾이는 것이지 기업이 완전히 꺾였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적이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역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잘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삼성전기라든지 또 삼성 SDI,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역시 2차전지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향후에 흐름 자체도 안정성을 띠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쪽에서는 역시 포스코, 고려아연, 그리고 현대제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세계적인 기업이죠. 다만 주가의 흐름은 어쨌든 다시 역사상 최고점을 뛰어넘긴 좀 어려운 흐름이고요.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고려아연 이런 종목이 훨씬 낫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철강 쪽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가격 메리트만 발생하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 흐름이 좋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업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다만 주가의 흐름이 업종과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룹이 전반적으로 어떤 매출차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죠.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쪽은 역시 롯데케미칼, 역시 그 석유화학 이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하면 롯데케미칼을 둘 수가 있겠죠. 과거에 호남석유였었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역시 시장이 갈 때, 지수가 갈 때 화학업종이 움직인다. 그랬을 때는 결국은 이 롯데케미칼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주요한 종목들이 결국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역시 어떤 가격 메리트만 발생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또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도 굉장히 독특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죠.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크게 꺾이지만 않으면은
크게 꺾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꺾이는 듯 하다가 다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잠시 후에 차트로 확인을 하시겠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어떤 사업적인 흐름을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좋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인데요.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코스피를 길게 지수를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보였었죠. 자,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 2000년대 초반부터 상승하는 구간, 2008년 이후, 2011년 이후에 다운됐다가 다시 움직이는 이런 구간에서 반드시 주도 업종이 나온다는 것이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움직였죠. 그리고 2008년 이후에도 화학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때 주도 업종으로 갔었던 게 화학, 철강금속 역시 강한 탄력을 보였었죠. 그리고 운송장비. 자, 운송장비는 당시에 자동차도 좋았었고요. 조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었었죠. 다만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2011년에 지수가 폭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장을 끌고 갔었던 게 전기전자거든요. 전기전자가 이때부터 흐름을 보였었고요. 결국은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를 끌고 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업종들이 반드시 시장이 갈 때는 끌고 가는 업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을 끌고 가는 업종은 반드시 4대 업종 중에서 나온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의 어떤 흐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요한 종목들의 흐름도 중요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을 끌고 갔었던 그런 흐름 아닙니까? 또 워낙 또 시가총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흐름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재밌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보시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화학업종이 꺾이는 흐름에서도 계속해서 실 꺾이지 않고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추세적으로 지수가 정말 크게 꺾이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고려아연을 말씀을 드렸었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초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이 완전히 꺾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2007년, 물론 포스코의 어떤 흐름 때문에 이렇습니다만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꺾이는 흐름에서도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게 기업 흐름이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또 테마성의 움직임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만 발생하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다시 한번 또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주도 업종, 주요한 업종의 주요한 종목으로서 볼 수도 있지만은 개별주로서도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가 갈 때는 이 4대 업종 내에서 반드시 주도 업종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보셨지만은 2008년 이후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화학, 철강, 금속, 운송장비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의 흐름은 또 전기전자가 이끌고 갔었던 그런 흐름이 있고요. 이렇게 4대 업종 내에서 최소한 하나 아니면은 2개, 3개까지 주도 업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갈 때는 반드시 주도 업종을 살펴봐야 되고요. 어느 업종이 강한 업종인지 그에 따라서 종목은 또 어디서 고를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시장이 갈 때 끌고 갈 수 있는 그 업종이 바로 이 4대 업종에서 반드시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역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종목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갈 때 주도 업종이 이 4대 업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향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쉽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산업과 연계된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결국은 기초가 되고 주요한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 업종들이 시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역시 전반적인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주요한 그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 업종들의 흐름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본 업종은요. 코스피의 주요 4대 업종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 중요한 업종입니다. 일단 앞서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다시피 지수가 갈 때 이 주도 업종 가운데서 또 주요로 보셔야 할 만한 업종이 나온다라는 부분인데요. 화학과 철강금속 그리고 전기전자 운송장비에 대한 4대 주요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드렸고 그 업종 안에서도 주요로 살펴보셔야 할 대표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산업과 또 같이 연계되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업종이긴 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보는 데 있어서도 다시 한번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지난해 이제 거래를 했었던 종목 그리고 앞으로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봉추 선생님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화투자증권 우선주입니다. 본주가 아니고 우선주죠. 이 종목은 최근에 추천을 했었는데 5월 23일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죠. 당시에 2,300원, 2,200원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선저로 5% 짧게 보고요. 수익은 20% 이렇게 전략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결국은 6월 19일에 정리를 했어요. 종가에 정리를 했는데 플러스 3% 정도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자체는 좋지 않았는데 이 종목을 추천했었던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아신다면은 향후에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당시 종목을 추천을 했었던 게 역시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쭉 빠졌었고요. 그리고 버티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었고요. 반등의 폭이 어느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역시 증권주가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무거운 종목들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개별주 성향의 종목을 골랐고요. 그중에서 탄력이 좋은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흐름보다는 약했어요. 중간에 8% 이상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안 하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렸었는데 결국은 조금 더 약한 그런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추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의 반등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당시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당시에 하나그룹도 유력한 인수 후보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도 움직임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또 지수가 반등할 때 같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섞여서 움직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약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고 나니까 또 향후에 상승이 나오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건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시기에는 역시 증권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개별주 성향을 가진 이런 또 우선주라든지 또 다른 개별주 성향의 종목들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상황, 과정 이런 것들은 괜찮았지만은 결과가 조금 아쉬웠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5월 23일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자, 이 종목을 추천을 했었던 게 5월 23일이죠.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5월 23일에 추천을 했는데요. 당시 추천 가격이 2,300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곧바로 매수가 됐었고요. 그리고 2차까지는 매수가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움직임들이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 19일, 자, 이날이죠. 이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8% 이상 상승했었고요. 또 10% 넘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남죠. 정리를 하고 나서 곧바로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흐름,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를 했었던 흐름은 지수를 보시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5월 23일이면 이날입니다. 그래서 자, 이날 흐름을 보면은 지수가 고점에서 쭉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약간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수가 빠지더라도 소폭, 그리고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지수가 조금 더 빠졌어요. 그러면서 약간 약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후의 흐름을 보면 지수가 이렇게 반등폭이 컸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6월 19일이 이날입니다. 자, 지수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 종목이 크게 움직이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지수가 더 크게 가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틀 정도 있다가 급등이 나왔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정리를 했고요. 매수 자체도 문제가 없었고 정리하는 이 날짜 자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종목의 매매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지수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물론 레버리지라든지 다른 종목들을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주 성향을 가진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튀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과정에 의해서 매매를 했고요. 아쉬움이 남았지만은 과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그런 매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나투자증권 우선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과정에 대한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서 향후에 매매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본 종목은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였습니다. 올해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단 증권주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과정에 대한 흐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자, 오늘도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는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와 IBM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실적이 나온 상황인데요. 특히나 넷플릭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현재 상황입니다. 10% 가깝게 좀 급락을 했는데 그동안의 가입자 수에 대한 증가와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받으면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만 오늘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은 예상보다 가입자 수가 크게 늘지 않는 부분을 우려 속에서 그리고 손실이 좀 나왔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서 넷플릭스의 주식이 10% 가깝게 좀 하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넷플릭스가 좀 이끌면서 지수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IBM도 역시나 매출 감소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실적이 좋았지만 어제장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런 전반적인 매출과 이런 실적의 감소 우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8415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사막 콘덴서를 54,0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사막 콘덴서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은 1.31% 하락하면서 52,8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 구간이고요. 최근에 이 3인방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후에 재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54,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하셨어요. 단기에 거의 20% 이상 급등했는데 추격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매수는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 흐름이 강해요. 이 사마 콘덴서뿐만이 아니라 사마전기, 사마전자 전부 다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던지는 것보다는 상승하면 20% 정도 강한 흐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하락하면은 매도하십시오.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자는 것이죠. 지금 흐름을 보면 여기서 버티면서 그냥 가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가는 흐름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나올지는 몰라요. 지금 흐름을 봐서는 그냥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매수 자체가 좋지 않은데요. 단기에 강한 흐름을 이용해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하락했을 때는 정리 후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사막 콘덴서에 대한 부분은요.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매수가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렸고 최근에 이 3월 3인방에 대한 흐름이 참 좋았는데요. 더불어서 추세라든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상승했을 때 20%의 목표가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637님의 질문입니다. BGF를 6,99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BGF 종가는요, 0.74% 하락하면서 6,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요. 자,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30% 이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매수는 괜찮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흐름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하락하면 손절했다가 다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상승하면 한번 끌고 가 보십시오. 이 종목은 뭐 가격 메리트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상승하면은 또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로 매력은 있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매력은 있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다운되면은 그냥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정리 후에 다시 보자는 것이죠.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어쨌든 좀 흐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6,99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거의 뭐 6,000, 이 정도의 매수를 하신 것이죠. 7,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가격을 보면은 거의 최저가입니다. 지금 길게 보면은 7만 원대에서 여기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질 데도 없어요. 사실은 지수가 크게 다운되지만 않으면은 크게 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가 빠지면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정리하고 상황을 봐서 다시 저점에서 다시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상승하면 한번 끌고 와보세요. 이 종목은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또 호재를 가지고 상승해 준다면 더 끌고 가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상승했을 때는 최소한 30% 이상 끌고 가보자는 것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중기로 조금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만 오지 않으면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가격 메리트 그리고 매수 자체는 잘 하셨지만은 과연 시장이 다운되면서 먼저 꺾일 것인지 아니면은 움직임이 먼저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쪽이 먼저 나오는지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향후에 또 손절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30%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GF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수가 계속해서 가느냐 또는 하락하느냐를 두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하락 시에는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그리고 저평가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목표가를 30% 이상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하락 시에는 손절 마이너스 10% 라인까지도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5766님의 질문이고요. 대덕전자를 12,3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대덕전자는요, 1.43% 상승한 1,6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손실 구간이신데요.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쉽죠? 12,3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추격 매수하셨어요. 흐름이 워낙 강하니까 따라잡았는데 운이 조금 없는 거죠. 여기에서 그냥 꺾여버리는 겁니다. 다른 테마주들이 더 움직이면서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5G라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움직임이 끝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5G는 결국 추세적인 테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매수가가 높으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조금 기다리셨다가 접근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죠.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지금 10% 넘게 하락했는데도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승하면은 본전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접근, 더 하락하면은 손절 후에 저점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아쉽게도 F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176님의 질문입니다. 동양생명을 4,25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동양생명은요, 오늘 2.14% 상승한 4,29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소폭 수익 구간이신데요.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수익 10% 혹은 본전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종목을 보면은 매수가가 나쁘지 않아요. 매수가는 괜찮습니다. 거의 최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험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금융주들은 좋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 매각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실제로 매각을 추진한다거나 했을 때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당장 어떤 그 발표나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지수, 업종, 종목군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수와 업종의 흐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게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에 확실한 호재가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꺾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대응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수는 잘 하셨고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4,2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거의 지금 매수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정도 매수하셨는데 거의 최저점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길게 보면은 엄청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충분한 매력은 있는데요. 문제는 보험주들이 계속해서 흐름이 안 좋고 꺾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수도 불안한 상황이 오면 결국 같이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어떤 호재가 나와주면 좋겠지만은 그럴 만한 흐름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승해준다면은 10% 정도 짧게 수익 실현하고요. 하락하면은 그냥 본전 매도하십시오. 특별한 모멘텀이 있거나 확실한 모멘텀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당히 대응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의 어떤 흐름의 영향도 받고요. 그리고 업종의 흐름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양생명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소폭 수익 구간이신데요. 손절에 대해서는 본전을 잡으시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매도 전략 말씀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일단 금융주들이 앞으로 있을 흐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앞서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도 하락 출발이 됐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계속적인 우려와 실적 부진 속에서 지수는 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양지수 모두 하락한 우리 증시,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내일 금요일장인데요.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크게 빠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내일 정도는 좀 버티는, 내일까지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약세장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약한 흐름이고요. 이런 게 추세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국 시장의 트렌드, 추세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전반적인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점점 좋지 않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쪽에서 오늘까지 최후 답변을 해달라 그런 또 그 통보를 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또 확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시장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증시와 비교해도 현재 약한 흐름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역시 한국 시장이 좋을 만한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 당장 크게 빠지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 2000선이 꺾이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속도가 가파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추세적인 어떤 트렌드 자체가 좋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금 버티는 수준, 그 정도의 흐름이 예상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버티는 흐름 속에서 추세적으로는 약세장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과 국내에서는 또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그런 관련된 무역 분쟁 계속해서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2066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했을 때 2000선이 이탈이 된다면은 그때 하락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전반적인 전망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봉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석투자는요, 설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